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와 현황, 역할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군 철수를 위해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고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건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So we have no information right now to corroborate the reports that there are DPRK forces inside Ukraine. 미국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북한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중국 설득을 요청했으며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계 당국에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개입할 것인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 옐로우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현지 매체에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유관 접촉은 지난 25일 크루스크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알기로는 북한군은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했고 생존한 한 명은 브랴틴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대규모 핵 공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국방부 장관은 이번 훈련이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해서 대규모 핵 공격을 가하는 전략 공격군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지상, 해상, 공중 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3대 핵 전력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국방정보본부 대상 국정감사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해서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미사일이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논란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별감찰관 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서 대표 회담에나 응하라면서 공개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밝혔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온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 해결책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11월까지라는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특별감찰관 추진이라는 카드를 던졌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고 있는 만큼 추가 발언은 자제한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후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개혁의 성과들이 그리고 과제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한다면 개혁 추진은 정말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도 다음 달 안에 매듭 지어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또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공식 입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폭력적 정치 행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대표의 100일을 바라보는 당내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친한동훈계에서는 고군분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도 도와주지 않고 당 상황도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만 보고 걸어온 결과 재보궐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보다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방향성에 우선 주안점을 두는 분위기인데 라디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네. 어려움은 있지만 민심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변화와 쇄신의 방향은 맞고 네. 다만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씩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는 이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혼자가 아니라 당원이 바라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당 안팎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거로 보이는데 역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혼자 가시지 말고 그렇죠. 함께 가시기를 바라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면서 예. 앞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초선 의원으로서 희망합니다. 이 분열의 역사 우리 경험 한번 했거든요. 당내 중진들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며 당의 분란만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더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용산에서도 여러 경로로 의견들을 듣고 있는 거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발굴하는 한 대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당대표와 대통령은 공동 운명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 어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도 맞습니다. 현재 권력이 잘못되면 미래 권력도 다 같이 망한다. 이런 명제를 한번 꼭 되살려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차 당대표 회담, 여야 당대표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 회담을 빨리 열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와 지구당 부활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는데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점심엔 보수 진영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회동한 데 이어 진영을 넘나드는 만남을 가지는 건 외연 확장 행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대표는 또 오후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다른 당 지도부가 정부 여당 공세와 대국민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동안 이 대표는 민생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나연입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인격을 말살했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판결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30대 강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국내 최고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수사를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는 등 정신적 문제로 범행한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변태적 범행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씨는 질타가 섞인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 강 씨는 계속 땅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구형량과 비슷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엄단되어야 되는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또 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학교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AI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 올가을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확진 사례가 됩니다. 어제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죠. 의사단체들이 내걸었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이 해소되면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교육부입니다. 네,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대학에 자율로 맡긴 거지 동맹 휴학 방침을 바꾼 건 아니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대학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휴학 사유를 확인한 뒤 동맹 휴학이 아닌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설명이 무색하게 연대와 고대 의대가 바로 학생들 휴학을 승인하는 등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휴학 승인건을 바탕으로 내년 1학기 복귀 인원을 추정해서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 40곳 가운데 37곳은 학칙상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휴학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1학기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대학들이 자체 학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복학 인원까지 더해져 특히 내년도 1학년 과밀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에서 6년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휴학 자율 승인은 의료계에서 먼저 요청했던 거죠. 의사단체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 분위기는 크게 환영한다기보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은 원래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교육부가 막고 있었던 거라며 이번 결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로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의정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내걸었던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을 해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학생들이 대거 복귀하거나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리는 동력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탄력 학사 운영을 운운하는 정부의 계획이 어설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25학년도 모집 정지가 맞지만 대통령 고집으로 입시를 강행한다면 26학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에 여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큰 축인 의사협회 내분이 의정 갈등 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의협대의원회의는 어제 독단, 막말 논란 등을 사유로 이면택 회장 탄핵안을 상정해서 다음 달 10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피해 배상을 수용한 것에 대해 장남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남 이창환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이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서 자신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밤사이에는 중서부 내륙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후 3시 기준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나쁨 수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아직 서울 등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에서 20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이었던 오전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 높아진 건데요. 하지만 낮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내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우려되는 건 밤부터입니다. 밤 사이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일부 내륙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 오후부터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인데요. 가을철에는 큰 일교차로 오전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시야를 흐릴 가능성이 있어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모레부터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 때문에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있는 21호 태풍 콩레이는 매우 강력한 세기로 타이완을 향해 이동 중인데요. 내일 오후쯤 타이완 내륙을 관통한 뒤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며 이후에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는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레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우선 모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는 10에서 50mm, 남부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최고 4m의 물결이 높게 일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은 주말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주말까지의 예상 강수량을 늦은 오후에 통보문을 통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온 이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뭉치고 단결. 첫 번째 키워드가 뭉치고 단결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뭉치고 단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뭉치고 단결하겠다. 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다가올 폭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가올 폭풍은 지금 어차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의 탄핵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가올 폭풍. 그리고 이제 뭐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외 집회를 한다든가 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국민의 지지율이 추락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이 4대 개혁,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실제 그 정당성,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가올 폭풍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당장에 김건희 여사 이 영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으면서 이제 단결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분명히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적인 문제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뭉치고 단결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 분열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방향,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행보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통상적으로 권력자의 그 행보를 바꾸는 것은 마치 항공모함 트는 것만큼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오히려 대통령이 이 행보를 바꾸기 어렵도록 만드는 거 예컨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구하고 요구 조건을 내걸고 또 지금 어떤 방식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대통령이 선뜻 나서지 못할 정도로 공격의 느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사실 퍼부으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악화시키는가 대통령 지지율 추락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셨죠? 방법은 현재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뭉치고 단결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보나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 걱정스럽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역시 최고위원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당 최고위원이면서 현재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방법들이 예. 다소 좀 대통령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박수현 하시는. 대표도 그렇게 보이세요? 저도 그렇게 보죠. 보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재현 최고의 저런 고민이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 고스란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이제 길을 나선 것이고요. 성공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도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오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국민의 눈높이는 특감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60~70%가 특검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답을 가지고 뭉치고 단결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이고요. 그래서 불편해 보이고 보수 분열처럼 보이는 정도의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도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본인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속마음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가져요. 뭐 김재원 최고는 그런 말씀 본인이 못 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반기를 들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차별화하지 않으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정치인의 생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알리바이를 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컨대 사실 우리 박수현 의원도 당시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무석을 지내본 입장에서 특히 말씀드린다면 이 대통령이란 권력자의 그 마음을 바꾸고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고 지금까지 하던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면 호랑이 이빨 뽑아오는 것만큼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위험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향은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비유하자면 호랑이가 잠들도록 엉덩이를 쓰다듬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몰래 이빨을 뽑아오는 그런 정도의 그 용의주도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온 천하에 호랑이 이빨 뽑으러 간다고 방송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 호랑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나 호랑이 이빨 뽑으려고 했는데 이빨 못 뽑았다라고 선전하는 꼴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지금 상황이 내 업보다 그래서 이 업보를 안고 가겠고 특히 이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업보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돌을 맞으면 안 되고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많은 분들이 이 적극적으로 조언도 하고 또 요청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청이나 조언이 아니고 이 며칠까지 이거 해결해 달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망한다. 풀릴 문제는 아니다. 아니 그런 요구를 적어도 하려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차별화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발언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짧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이 많이 가요. 대통령을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 집중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최근 드러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확히 진단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뿐이지 사실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뭐 야당의 시각에서는 뭐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지만 하는 얘기가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의 시각,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런 아까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호랑이 이빨 뽑기
어떻게 잘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력이거든요. 역시 취임 100일을 지난 한동훈 대표를 보면 뭐 업적이 어떻고 저떻고 실적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정치력의 부족은 여실히 보여준 100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를 잘 들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어제였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용산에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강명구 의원은 아마 종합적인 대안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조만간 여러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요구 내용을 포함해서 뭐 인사라든지 특별한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어떤 정권이든 이렇게 많은 그 문제 제기가 있고 여당 대표가 싫든 좋든 문제 제기를 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형식의 화답이 있겠죠. 다만 그것을 시한을 정해놓고 이거 답변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면 준비하다가도 오히려 좀 그 시간을 더 두게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대통령께 시한을 주고 언제까지 해달라 그런 요구보다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그 참모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민심을 전달하고 시간을 좀 주는 것 그런 것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보죠. 그런데 강병구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인데 윤 대통령이 종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김여사 해법은 토끼몰이 하듯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오늘 강명구 의원도 그렇고요. 용산에서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내용 있어요? 아니,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희망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그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런 때는 과거에 이제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은 오히려 의표를 찌르는 그런 조치도 하고 했었죠. 그게 좀 과해서 무슨 대연정을 주장해가지고 여당이 발칵 뒤집힌다든가. 한때 참 대연정 주장해서 여야로부터 비판받았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그런 여당으로서 비판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김상훈 정책위의장이나 강명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 사이에 어떤 교감과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는다는 이제 이야기일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빨리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나름대로의 종합적이든 뭐든 이제 대책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은 김여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김여사 문제를 토끼몰이 하듯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대책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는 한참 먼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용의 어떤 내용과 그런 시기는 이미 늦은 것 아니겠어요? 시기가 늦었으면 지금 어떤 내용이라도 더 충실하게 국민이 눈높이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특검은 고사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당연한 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마치 큰 선심 쓰듯이 뭐 국민의 어떤 요구에 마치 국민의 뜻을 받들듯이 이렇게 생색내듯 하면서 그런 대책이 나올 경우에 국민께서 이미 받아들일 시기와 어떤 그런 내용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슨 내용들은 서로 소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이제 곧 돌아온다. 임기 절반 곧 돌아온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의 주도권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아니 국정쇄신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생각 자체가 바뀌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총선 이후에 국민이 옳다 바꾸겠다 하셔놓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까 김재원 최고랑 저랑 공감하는 부분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렵다는 것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로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이 전국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이번에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 당이 갔냐 못 갔냐 저는 그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미 보시는군요. 대통령실이 국정 주도권을 변하지 않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당으로 주도권이 좀 넘어오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넘어오지 않으면 둘 다 공멸하는 것인데 어떤 것인데 오겠죠. 그렇군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냈는데 내용은 용산이 결자 해제하고 당은 소통을 더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타깃은 누구였는지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타깃이 누구였다고 보세요? 저는 타깃은 한동훈 대표라고 한동훈 생각합니다.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정치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당 대표는 많은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당 중진들이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정치력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이 정치란 무엇인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 당 중진들은 한동훈 대표를 타겟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거기에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 위치에 있는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중진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어쨌든 그 광역단체장인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동참했던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권영세 의원은 우리 당의 이제 5선 중진들이거든요. 그 이분들이 봤을 때 지금 당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사인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원인 대통령실도 원인이 있으니까 결자 해지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야당이 지금 저렇게 그 질의멸렬한 그 사법적인 문제를 안고 질의멸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회복해달라라는 요구였고요. 저는 이런 그 목소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혼란이 계속된다면 이제 점점 광역단체장들이 지난번에는 다 한 번 모였었거든요. 그 광역단체장들의 협의체에서 당의 그 요구사항을 그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단체장 협의체의 대표가 인천시장이었거든요. 유정북 시장이 직접 저에게 그런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또 모여서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더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의도 사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여야 대표회담을 재차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거론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참 여야 대표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거듭 한 대표에게 대표회담 빨리 하자라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대목들에서 사실은
아주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어떤 성과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그 제도적 한계에 막혀서 그렇다고 국민들 이해를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좀 축구로 제가 비유를 드는데 측면 돌파를 잘해서 이제 센터링을 이제 올리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센터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전날에 대표회담을 제의한 것은 아주 적정한 타임에 센터링을 올렸어요.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헤딩골을 넣을 수 있는 그 높이로 잘 올려주느냐, 맞춤형을 올려주느냐 이런 것이 남았는데 아마 대표회담이 이루어지면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아마 적절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고 빨리 돼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 지금 당내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당내에서 어느 정도 러프하게라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대표회담에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중요한 속보입니다. 전해드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어제 신고된 강원도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형이 오늘 확인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시작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3건 검출된 상태입니다만 가금 농장에서는 올가을 첫 발생입니다. 비상입니다.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78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고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서 24시간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퍼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전국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 농장, 소규모 농장 주변 등에 소독 자원 900여 대를 투입해서 매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본은 특히 최근 일본에서도 가금 농장 조류 인플루엔자 3건,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 6건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겨울 철새 도래를 앞두고 방역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거듭 지금 여야 대표회담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무슨 골대에 골 넣는 비유를 하면서 또 조롱을 했어요. 그 골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센터링을 해서 공을 차면 그 한동훈 대표가 골대에 골 넣으라는 게 자살골 넣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나 이 조롱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 어려운 처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래가면서 더 등치고 배 만지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보수 분열의 그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잘 좀 더 아직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친한계가 좀 갈등인데 싸움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당이 갈등인데.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 잘해봅시다 하면서 더 지금 화를 돋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보면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맞득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당장에 좋습니다, 만납시다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지금 이런 그 대화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대화 제의 자체가 대화가 안 될 것을 알면서 오히려 더 지금 이관계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또 야당을 향해서요. 야당을 향해서 대표 방탄을 위한 폭력 정치 중단하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결과가 11월 이제 중순에 하나 나오고 또 25일 날 또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것은 아마 사정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목적이 뭘까? 근데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하면서 독대가 성사되니까 그날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곧바로 수용을 하고 3시간 후에 대통령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여야 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수용했다는 것을 크게 뉴스로 키워서
어떻게 보면 용산의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회담을 한 꼴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목적이 다 달성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시간을 충분히 두고 나중에 만나도 보시는군요. 되겠죠. 뭐 그런 입장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데 또 다른 더 큰 목적이 있다면 또 빨리 만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이 혹시 조롱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또 계시잖아요.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시는 모습은 여야 간에 제발 쌈만 하지 말고 손을 잡고 무엇인가를 국민이 박수칠 일을 해봐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시원한 골을 넣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센터링하고 여당 대표가 골도 넣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롱의 뜻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철천지 원수관인 줄 알았던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 파이팅이라고 하기를 않나. 박지원 의원이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사실은 진짜 칭찬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보수 분열을 좀 더 촉진하고 상처에 소금 뿌리려는 그런 불순한 시도죠. 김최고 의원님, 저는 한동훈 대표 잘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만남을 제안했었고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전화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뭐 최근에 통화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시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뭐 길게 지금 뭐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것 같고 여튼 뭐 만나자는 말씀도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한 정치평론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였군요. 근데 허은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과거에 그 허은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그 수석 대변인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좋은 취지로 해명도 해주고 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저 통화의 내용 전에 그 김건희 여사가 시부상을 당했죠. 윤기준 교수가 돌아가시고 그때 국회의원들 대부분 오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허은하 의원이 아마 찾아와서 당시 며느리인 김건희 여사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월 12일, 13일 경에 그것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7월 23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근데 자신이 시부상을 당했다고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걸 보고 그 전의 일이 생각이 나고 자기도 도움도 받았다는 생각에 근조화를 좀 보내고 그리고 제가 못 갑니다 하고 전화를 하던 길에 뭐 몇 가지 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이 뭐 저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니까 아이 뭐 좀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뵙지요. 그 정도 수준의 대화였는데 이것이 상주에게 1시간 통화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허은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아직 그 대표가 되기 10수일 전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른바 뭐 익십 논란이라는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고 그것이 논란이 될 때였기 때문에 그 문제로 약간 논란이 될 정도였고 지금 말하는 명태균 씨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이었고 그런 정도의 내용에서 요즘 좀 조금 힘드네요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려가지고 최근에 마치 그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나 억울하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유포를 시킨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아마 그 지금 허은하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기억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만나자고 한 내용도 우리 흔히 전화 통화에서 한번 봐요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만 대통령 영부인이 만나자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못 만나게 했다고 하는 또 그 기억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께서 주로 이제 자유롭게 밤 시간이들 이렇게 외부와 통화를 하신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드리니까 뭐 상황을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한 일 아닌가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설사 그런 사정으로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는 관리 문제는 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해서 즉각 조치에 들어갔고 전국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봉 기자, 먼저 발생 농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은 강원도 통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입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닭 700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기르는 이 농장에서 어제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조사 결과 오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확진 판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2024-25 시즌에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가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는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을 시작으로 14일 용인, 17일 제주에서 잇따라 나와 3건이 검출된 상태인데 가금 농장에서도 이번에 처음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확산 차단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H5형 AI가 확인된 즉시 해당 농장의 닭과 오리 780여 마리 모두에 대해 살 처분을 결정하고 어제와 오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가금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철새도로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 농장, 소규모 농장 주변에 가용한 소독차 900여 대를 모두 투입해 매일 소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에 지정된 농장별 전담관 2,500여 명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알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본에서도 가금 농장 3건과 야생 조류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최소 11,000명을 넘을 거라며 이 가운데 3,000명 이상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는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직접 요청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정 기자,
대통령실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설명과 함께 질문에 대답했는데요. 먼저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몇 군데 지역에 나눠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파병군 후임들이 장교 차출을 우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긴급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러시아의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지난 24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에서 언급된 우크라이나 특사의 우리나라 파견은 이번 주 안에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사가 오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레드라인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을 거라며 무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방어용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외에도 북한의 움직임이나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아서 언제라도 결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시 가속화해서 실행할 수 있고 최근 그런 동향이 몇 번 관찰됐지만 중간에 끊기고 멈췄다면서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수정 또는 개량된 수준의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요청이 없었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155mm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건 틀린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결정 등 우리의 다음 단계 조치의 결정의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의 개시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전선에 이미 투입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우리 정보 당국이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단체는 이미 북한군이 다수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이 돼 있다라는 CNN 보도가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군 우리가 12,000명 이게 12월까지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국정원 발표에서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그 연해주 방면으로 북한군 이동한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러시아 땅 쪽에서 북한군 목격 정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 인원들이 이제 전방 지역으로 배치가 됐고 그 중에서 특히 25일 날 교전이 발생을 해서 그 교전에서 단 한 명만 제외하고는 전부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이 있는데요. 잠시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제 이미 북한군은 지금 이렇게 어떤 파병 부대가 파견되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미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저 조합면이죠. 병사가 예. 예 맞습니다. 저렇게 북한 인공기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 지역에 북한군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일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이 인공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지난주였나요? 포크롭스크 네. 전선에서 러시아 인공기와 나란히 예 맞습니다. 러시아가 멈췄었죠. 같이 나란히 이제 개항된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제 북한군 활동이 이제 드디어 전방 지역에서 자꾸 목격이 되고 이게 증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풍문 수준이나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한 명 빼고 전부 전사했다. 예. 이 부분,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뭐 글쎄요. 뭐 사실 이 나오는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흐름들 그래서 북한군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목격 정보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 교전 그다음에 이 사망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정확한 인원, 장소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예. 지금 북한군이 올해 11,000명에서 12,000명까지 이제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3,000명 정도가 전선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북한 목격 정보가 특히 쿠르스크 인근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장소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보면은 거의 한 2,000명 이상 정도의 병력, 뭐 1,500명 정도가 미리 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그게 더 추가가 돼서 한 2,0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그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병력들이 이제 이 전방으로 이제 배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쿠르스크라는 지역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병력이 우선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여태까지 2000년부터 계속 집권을 이어오면서 내세웠던 것은 자기는 러시아의 수호자다,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이 올해 8월 공세로 쿠르스크 지역, 그야말로 러시아 본토가 최초로 역사 최초로 지금 점령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탈환해야 그래야 이제 휴전을 하던 종전을 하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파병된 북한군들 이제 너무 애돼 보이고 왜소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폭풍 군단이라는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게 맞고 전투력 역시 우리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앳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있는 인원들이 신병이라면 그 너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죠. 군 부대 복무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공 부대를 가냐, 일반 보병 부대를 가냐, 기갑 부대를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때 목격했던 그 영상 속의 병사들은 그 폭풍 군단 산하의 예하 여단에 배속된 신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들, 이 신병들을 통제하는 목소리들을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나이가 들고 이런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저기도 간부들이 누군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저게 지급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 영상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특히나 뭐 키가 작다 뭐 이렇게 뭐 약간 체구가 작다 말씀하셨는데 저 나이 때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발육이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발육 상태만 갖고 능력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정예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너무 오만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체 조건과 전투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파병으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요. 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금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북한의 장교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합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급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또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현지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통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되려 주목할 것이요. 가족들을 왜 격리할까? 단순히 이 가족들을 격리하는 것이요.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가족들은 인질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현지에서 탈영하지 못하도록 탈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통제와 함께 해당 병사들이 탈영을 막게 하기 위한 목적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북한 주민 700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이런 보도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보 통제가 될까요? 근데 뭐 정보 통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뭐 휴대전화를 활용하건 활용하지 않건 간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명히 그 아래서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미 뭐 K문화 퍼지고 있는 거 우리 맞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을 국민들한테 계속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의아한 것이요. 사실 북한이 무슨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명분을 강조를 해요. 핵 개발할 때도 보시면 엄청나게 막 장황한 얘기를 하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보고 있으면 분명히 이 파병을 위한 내러티브를 준비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완성이 되기도 전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지금 부정을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살짝 인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엔가는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북한도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뭔가 내러티브를 만들고 노력을 하겠죠. 냉전처럼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를 동료 국가를 돕는다 이거는 못하는 거고 결국 뭐 미국과 서구에 대항한다 그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금 파병 소식이 퍼지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에 반발하는 동요도 감지가 되고 있고 지금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뭐 사망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한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김정은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모험을 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나오고 이게 느낌이 다른 것이요. 예전에 고난의 행군 뭐 이전 뭐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북한도 굉장히 이제 다자녀 가정이었는데 고난 행군 이후에 특히나 이제 애들 하나둘 낳아서 잘 키우자는 분위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요. 자 저렇게 만약에 전장터에 가서 전사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가족 단위를 버티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부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아마도 북한은 어느 순간엔가는 이거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명분을 만들어내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이제 뭐 애국이다, 뭐 사회주의 강성대국 발전과 연결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결국은 그게 통할까요? 글쎄요, 뭐 통할지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북한이 그런 논리를 통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나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험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한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높였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암살 가능성은 아무리 불만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면 저렇게 뭐 MZ 병사들의 반란 가능성을 우려했는지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저거는 저는 조금 좀 오바된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늘상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디 시찰 나가거나 혹은 많은 대중이 갈 때 보면 특히 저 경호부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되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략서 공개하고 현무5 미사일 같은 거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뭐 이스라엘이 이 참수작전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정은이 불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암살 가능성이 과연 높은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국방정보본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실험 준비 다 끝냈다는 거예요.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고요. 또 ICBM 발사를
다음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예. 그 어느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좀 맥락을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방금 말씀하신 뭐 미사일 발사 준비한다, 예. 핵실험한다 하면서 예. 미국 대선에 뭐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북한은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일단 거기에 모든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 네. 자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고 그다음에 병력 보내기 전에는 전시비 축단까지 꺼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나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남북이 서로 다른 국가다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경계에 장벽도 세우고 그랬는데, 자 그다음에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핵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병력이 파병이 다 됐다. 예, 전부 예. 확인이 되고 집중이 되는 그 순간, 예. 야 그래도 우리 이 북조선 지키는 데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군요. 미사일과 이런 것들을 지금 발사할 뭐 수 있다는 겁니다. ICBM과 핵실험이라면 두 가지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뭐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러시아에 파병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가 그야말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북러 관계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봤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예. 뭐 핵기술 전달 이거 어렵다라고 제가 예전에 관측을 했습니다만 저 이 관측을 지금은 뒤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저 단계가 되면은 러시아는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질문 짧게 들으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이제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부인한 상황이에요. 예. 우리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대응 수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예. 조금 전향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단계적 뭐 지원 뭐라고 그럴까 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그 단계적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러시아가 북한에게 안 해주길 바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그 선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 사실은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의 시도를 막는 것이 우리 안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야 시간대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임까지 만들고 폭주운전 영상을 SNS에 올려서 참가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 차량 사이로 승용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차량 넉 대가 줄지어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달리는 차들을 스치듯 지나며 묘기를 하듯 차선을 바꿉니다. 또 다른 차량은 도로에 있는 차들을 이리저리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내달립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심야 시간, 이렇게 서울 시내 도로에서 과속등 난폭운전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주로 20대로 구성된 이들은 SNS에서 폭주 레이싱 모임을 조직하고 자신들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집단으로 난폭운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외제차 등을 이용해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속 130에서 200km로 달리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것만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모두 7번입니다. 이렇게 난폭운전을 벌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 참가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25명을 검거하였고 그중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2명을 구속, 아울러서 주범의 차량 한 대를 압수하였습니다. 25명 전원 다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런 폭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지하철역에 대거 출동했습니다. 저마다 총으로 무장하고 표정도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산 지하철 2호선 후포역의 모습인데요. 검은 무언가가 대기실 안을 쏜살같이 내달리는데요. 바로 야생 멧돼지입니다. 얼핏 봐도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멧돼지가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지하철역까지 들어온 겁니다. 3, 4층까지 누비며 다녔고 부딪힌 충격에 이렇게 영무실 유리문과 화장실 세면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0대 남성 승객 보이시죠? 오른팔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생포에 실패하자 결국 이렇게 전문 엽사까지 출동했습니다. 잡고 보니 길이 1.5m에 무게가 100kg에 달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시간만 1시간가량. 공사 측은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출입을 통제하고 열차도 무정차 통과시켰는데요.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큰데 거대한 멧돼지를 마주한 사람들에겐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홈쇼핑 방송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품 사용 전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한눈에 봐도 발에 각질 이렇게 잔뜩 끼어 있는데요. 일부러 저런 사람 찾기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닦이던 각질의 정체, 실제가 아닌 바풀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풀에다가 문구점에서 파는 딱풀을 섞어서 가짜 각질을 만들었던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홈쇼핑 방송 4곳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각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 아예 사라져요.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 모았어요. 이거 하얀 가루 여기저기 막 떨어지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해당 방송 쇼호스트는 제품 효과가 뛰어나다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심의위원들은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을 했다면 명백히 밝혀야 하고 안 그러면 사기다, 소비자를 기만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누리꾼들도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진짜로 안 씻었나 믿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다. 이건 정말 사기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줄을 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를 어렵지 않게 골라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들이 흰색 승용차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갑니다. 마치 제 차인 것처럼 문을 열어 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트렁크도 열어 내부를 확인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차에 타보니 안에 있던 반지와 목걸이, 현금이 든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습니다. 커플들 보니까 반지가 2개나 있었는데 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방을 열어보니까 지갑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가 털렸구나 그랬죠.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모두 3명. 주민 대부분이 잠든 시간대라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주차장 곳곳을 활보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도범들은 이렇게 차량 옆거울을 접어두지 않은 차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차량 문을 잠그면 옆거울이 자동으로 접히는 차가 많은데 이 점을 이용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골라낸 거로 보입니다. 차 문을 항상 꼭 잠그는 습관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잠그고 잘 잠겼는지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고요. 저처럼 기존품을 차에다 두고 다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입주민처럼 등록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아파트마다 갖춰지고 있지만 차량 통로를 이용하면 주차장까지는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절도 범죄는 전국에서 매년 10,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제품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종이 빨대가 잘 뚫기 어려워서 네. 종이 빨대로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다시 어떤 바꾼다는 제품입니까? 내용인데요. 네. 이 독일 음료 브랜드의 팩 주스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을 보시면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마 익숙한데 하실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부착된 빨대를 꽂아서 마시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이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식품업체 농심이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지난해 2월 이 빨대를 플라스틱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이 재질로 바꿨습니다. 예. 앵커분들께서도 한번 사용감을 느껴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보세요. 한번 볼게요. 한번 잘 뚫리는지 직접 시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 위네요. 네.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이게 잘 잘 안 뚫리는데요, 뚫리는- 저는? 잘 뚫려요? 한 분은 또 잘 뚫린다고 네, 잘 하시고 뚫리는데요? 한 분은 저는 좀 안 어렵다고. 뚫리는데 지금 뚫었습니다. 아, 네. 네.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직접 드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성인들이 뚫기에도 이렇게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인데 네. 어린 아이들은 특히나 이게 혼자 뚫기 좀 어렵다는 그런 가정 주부들의 그렇군요. 의견도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뚫기 좀 어렵다. 네, 예. 주로 어린이들이 좀 많이 마시는 제품입니다. 네. 이 당시 농심은 이렇게 빨대를 교체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30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기로 한 건데요. 예. 종이 빨대를 도입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네, 예.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 소비자 불만 때문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 농심 관계자는 이 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서 불편하다. 네. 또 예. 쓸수록 아무래도 종이 재질이다 보니까 흐물흐물해진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종이 빨대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물었을 때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나 향도 좀 별로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농심 측은 그동안 종이 빨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졌다면서 예.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해마다 900만 상자를 유지했던 판매량 감소도 플라스틱 빨대 복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보시다시피 팩주스 제품 판매량이 지난해 1년 전보다 13% 감소한 데 이어서 올해 들어 3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포장재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예. 정부가 그동안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하지 않았었나요? 예, 과거에 그랬었죠. 우선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이렇게 종이 빨대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는 이 빨대가 필요 없는 플라스틱 뚜껑을 도입하고 이를 수거해서 직원들의 유니폼 등으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포장재 도입이 글로벌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도 재작년 11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예. 발표했다가 1년 뒤에 무기한 유예하면서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농심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소비자 반응에 따라 친환경 포장 정책을 되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종이 빨대에 사용하는 코팅액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물감도 없고 또 뚫기도 쉬운 네. 그런 종이 빨대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다방이나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 외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가공식품이나 호텔 사업에도 네. 뛰어들었는데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상장에 도전했는데 기업 공개 즉 IPO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무려 770대 1을 넘겼습니다. 또 이 청약 증거금은 1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더본코리아는 내일 납입을 거쳐서 다음 달 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772대 1. 그런데 직원들은
다 사지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 주를 배정했는데 공모 이후에 90만 주로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우리 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대량 발생했기 때문으로 그렇군요. 분석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공모가가 좀 높게 산정돼서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더본코리아는 백다방이나 홍콩 반점 등 일부 브랜드의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예. 또 지분율이 60%가 넘는 백종원 대표의 인기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지분을 60%나 갖고 있어요? 공모 이후의 지분율이 60% 정도입니다. 백종원 대표 입장은 어떤가요? 네, 우선 백 대표는 이런 오너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디어에 노출된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어 흑백 요리사와 같은 K 콘텐츠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해외 진출을 더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나서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백종원 효과, 이 주가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이 됩니다. 잘 들었고요.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적자의 늪, 허그, 자본 확충의 제동, 전세 보증 어쩌나.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요. 지금 네. 적자 늪에 시달리고 있죠? 네, 허그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 보증을 서주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이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인 대위 변제액이 최근 들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한 지난해 3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올해는 9월 말 기준 벌써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허그 역시 집주인에게 이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적자 늪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5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 확충에 나서기로 했는데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렇군요. 돈 대신 갚아주려면 뭐 자본 확충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이유가 뭐예요? 우선 관계부처와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허그의 자본 확충이 자치시장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예. 금융당국은 이와 무관한 조치라며 해명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이제 서로 협의가 돼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뭐 허그의 자본 확충, 건전성 제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과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 사실 허그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라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만큼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좀 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허그가 올해 연말까지 자본금을 늘려놓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규 보증 발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세 보증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계열 분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의 동생 정유경 총괄사장이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고려아연은 소각 대상인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 주식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여 주에 대해 주당 67만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상승하던 고려아연 주가는 유상증자 소식에 29.94% 폭락한 108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은행이 다음 달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는 비용으로 고정금리 0.7에서 1.4%, 변동금리는 0.6에서 1.2% 요율이 적용됩니다. 포스코가 8톤 트럭이 와서 부딪혀도 어린이를 지킬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방어 울타리를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울타리는 SB1 등급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무거운 8톤 트럭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은 현재 이 할아버지가 의사 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형제들과 수령 취소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측이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버지가 현재 의사표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전부터 노안과 선망증으로 예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함께 소송을 냈던 양금덕 할머니와 최근까지도 일본 측에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정부 안을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을 대신해 변제하겠다는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애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난주 양금덕 할머니 측이 배상금을 수령했을 당시에도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등 먼저 소송을 냈던 15명 가운데 생존자들은 모두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혜옥 할머니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승소한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제3자 변제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이 완전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각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수십 건이나 진행 중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낮 동안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4도를 웃돌아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더울 정도였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 지방에서는 저녁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점차 유입되는 건데요. 일부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내일 오후까지도 대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내륙에서는 내일 아침 이 먼지가 짙은 안개와 섞이면서 가시거리가 크게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운전도 조심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11도, 대구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내륙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2도, 광주는 23도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100mm의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